이건 사기입니다. 2022년 MIT 자원경제학과 마이클 첸 교수가 한국 정부의 몽골 투자 계획서를 보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구멍을 파겠다고요? 47년 전 계약서 한 장 믿고요?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이 프로젝트를 20세기 최악의 자원 낭비 사례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그 사막에서 터진 한 통의 보고서가 전 세계 자원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히토류 매장량 120조 원 규모 확인. 중국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첸 교수는 자신의 논문을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대체 그 모래 아래 뭐가 있었길래 47년간 아무도 몰랐던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박정희가 숨겨둔 대한민국 최후의 카드를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11월 서울자원개발공사 15층 회의실. 강민재 팀장은 낡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79년 작성된 몽골 지질조사 보고서였습니다. 누런 종이에는 손글씨로 빼곡한 데이터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후배 박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박수진은 현미경으로 암석 샘플을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47년 전 기술로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가 의문입니다. 강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9년 그해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한 장의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경제기획원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관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이 지역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이고 인프라도 전무합니다. 중국이 70년대 초반 조사했다가 포기한 곳입니다. 박정희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매장량 추정치를 봤나? 관료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추정치일 뿐입니다. 확인된 바 없습니다. 박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질학자들 의견은? 뒤편에 서 있던 50대 과학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팀이 6개월간 분석한 결과 이 지역 지층 구조가 특이합니다. 히토류 매장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다만 현재 기술로는 채굴이 어렵습니다. 박정희가 물었습니다. 언제쯤 가능하겠나? 과학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30년에서 50년 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관료가 반박했습니다. 각하,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장 경제개발이 시급합니다. 박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심어야 50년 후 나무가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다. 결정하겠네. 몽골 정부와 협상을 시작하라. 79년 8월 한국 대표단이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몽골은 소련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몽골 자원부 장관이 회의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 땅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도 소련도 거들떠보지 않은 곳입니다. 한국 대표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봅니다. 30년 후, 50년 후를 내다봅니다. 몽골 장관이 웃었습니다. 50년이요? 그때까지 이 사막이 변하기라도 할까요? 대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변할 겁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겁니다. 79년 12월 한국과 몽골은 자원개발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50년. 투자 규모는 당시 금액으로 500만 달러였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사회가 웃었습니다. 중국인민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쓸모없는 모래를 사들이고 있다. 경제개발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처사다. 소련 타스통신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자원 가치가 없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경제 계획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마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몽골 투자, 과연 회수 가능할까? 하지만 한국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80년 1월 첫 번째 지질 조사팀이 몽골에 파견됐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조사는 시작됐습니다. 팀장은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기온 영하 32도. 바람이 너무 강해 텐트가 날아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시추 샘플에서 히토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이곳은 보물 창고입니다. 그 일지는 47년간 극비로 분류됐습니다. 2024년 11월 강민재는 그 일지를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박수진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왜 이걸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강민재가 대답했습니다. 타이밍 때문이었겠죠. 너무 일찍 알려지면 주변국들이 방해했을 겁니다. 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강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47년간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는 서류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모래 아래 잠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침묵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의 몽골 프로젝트는 끊임없는 압력에 시달렸습니다. 강민재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87년 7월 작성된 극비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몽골 프로젝트 중단 권고안. 박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중단 권고요? 그럼 이 프로젝트가 죽을 뻔했다는 건가요? 강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번이나 중단 위기가 있었습니다. 87년, 98년, 2008년. 매번 국제 압력 때문이었죠. 87년 여름 중국 베이징. 중국 자원개발부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웨이의 아버지, 당시 부부장이었던 장천민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몽골에서 뭔가 하고 있습니다. 한 간부가 물었습니다. 70년대에 우리가 조사했다가 포기한 그 지역 아닙니까? 장천민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8년째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뭔가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다른 간부가 말했습니다. 몽골 정부에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한국과의 계약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장천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면 국제 문제가 됩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87년 9월 한국 조사팀은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장비가 자꾸 고장났습니다. 몽골 현지 인력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서울에 보고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본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철호 당시 과장이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합니다. 중국과 정면 충돌하면 외교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반박했습니다. 8년간의 데이터를 버릴 수 없습니다. 히토류 가능성은 90% 이상입니다. 이철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으로는 예산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논쟁은 석 달간 계속됐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로젝트는 계속한다. 단 극비로 진행한다. 87년 12월 조사팀은 다시 몽골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민간 기업으로 위장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98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이철호는 이제 본부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몽골 프로젝트에 연간 30억 원씩 쓸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팀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년치 데이터를 들고 청와대로 갔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각하, 이 프로젝트는 국가 100년 대계입니다. 지금 포기하면 20년이 물거품이 됩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오겠나?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20년에서 30년 후입니다. 대통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라가 버틸 수 있을까?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텨야 합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98년 11월 프로젝트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 됐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장웨이는 이미 자원개발부 과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몽골 프로젝트 파일을 넘겨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제 내가 끝내라. 2008년 6월 장웨이는 몽골 울란바토르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몽골 정부 고위 관료를 만났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에 100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을 재검토하시죠. 몽골 관료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과는 30년 계약이 있습니다. 장웨이가 웃었습니다. 계약은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제안이 훨씬 유리합니다. 소식은 곧 서울에 전해졌습니다. 강민재는 당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서 선배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철호 본부장이 탁자를 쳤습니다. 30년을 버텼는데 이렇게 끝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간부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10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쟁합니까?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추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철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추? 지금?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30년치 데이터가 있습니다. 확률은 85%입니다. 이제 증명할 때입니다. 회의는 밤새 계속됐습니다. 결국 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추를 승인한다. 단 이것이 마지막이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중국도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장웨이의 100억 달러 제안은 보류됐습니다. 한국은 틈을 타 시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수진이 보고했습니다. 이 깊이를 시추할 장비가 없습니다. 최소 10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강민재는 당시 팀원이었습니다. 그는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배가 대답했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기술이 발전할 겁니다. 2010년대 들어 세계는 히토류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 발전, 모든 첨단 산업에 히토류가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히토류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무기로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세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몽골 프로젝트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철호는 이제 사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40년치 데이터입니다. 이제 시추 기술도 준비됐습니다. 강민재는 이제 팀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2024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계약 만료가 2029년입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2024년 1월 정부는 최종 승인을 내렸습니다. 시추 예산 500억 원. 강민재 팀이 현장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몽골로 떠나기 전날 밤 이철호 사장이 강민재를 불렀습니다. 40년을 기다렸네. 자네 손에 달렸어. 강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이 결정을 내렸을 때 나는 막 공직에 들어온 신입이었네. 그때 모두가 미쳤다고 했어. 하지만 지금 보니 대통령이 옳았어. 강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12월 마지막 시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몽골 고비 사막 남부 영하 28도. 강민재는 시추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시추 타워가 모래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박수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팀장님, 깊이 2,800m 도달했습니다. 강민재가 물었습니다. 반응은요? 박수진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신호가 잡힙니다. 강민재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층 구조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79년 보고서를 꺼내 비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여기 데이터와 다릅니다. 박수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47년 전 데이터가 틀렸을까요? 강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쳤거나. 그날 밤 강민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텐트 안에서 그는 낡은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79년 지질학자의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의 사항. 이 지역 지층은 이중구조로 추정됨. 표층 아래 제2층이 존재할 가능성 높음. 강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중구조? 그는 즉시 박수진을 불렀습니다. 이걸 보세요. 박수진이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지금 파고 있는 건 강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표층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강민재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시추를 계속합니다. 3,500m까지. 한 팀원이 반대했습니다. 예산을 초과합니다. 본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강민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승인은 제가 받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1월 15일 시추 깊이 3,200m. 갑자기 시추기가 멈췄습니다. 현장 기술자가 소리쳤습니다. 안반 밀도가 급변했습니다. 박수진이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팀장님, 이거 히토류입니다. 강민재가 달려왔습니다. 확실합니까? 박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뷴 모두 검출됐습니다. 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강민재는 주저앉았습니다. 47년. 드디어. 그날 밤 강민재는 서울에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이철호 사장이 받았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강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네. 예상보다 10배 많습니다. 이철호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매장량은? 강민재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최소 120조 원 규모입니다. 세계 4위 수준입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네. 정말 잘했어. 1월 20일 한국 정부는 긴급 NSC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보고를 듣고 난 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이 정보가 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보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중국이 즉시 개입할 것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겠습니다. 1월 25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위성이 몽골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장웨이는 긴급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이 뭔가 발견했습니다. 활동이 급증했습니다. 장웨이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몽골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25년 2월 1일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룸.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부는 몽골 고비 사막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히토류 매장을 확인했음을 발표합니다. 매장량은 120조 원 규모. 세계 4위 수준입니다. 이는 79년부터 47년간 대한민국이 준비해온 결과입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이 우려되는데요. 대변인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몽골 양국 간 합법적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국제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79년부터 47년이요? 정말입니까? 대변인이 파일을 들어보였습니다. 모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날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한국의 47년 프로젝트, 세계를 놀라게 하다. BBC는 특집 다큐를 제작했습니다. 사막의 기적, 대한민국은 어떻게 준비했나? 중국 관영 매체들은 당황했습니다. 환구시보는 급히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의 몽골 개발, 지역 안정에 부정적 영향. 하지만 국제사회는 한국 편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썼습니다. 한국의 장기 전략은 모든 국가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47년간의 인내는 단기 성과에 급급한 정치와 대비된다. 베이징. 장웨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부하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웨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놓쳤습니다.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70년대 우리가 조사했을 때 왜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장웨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표층만 봤습니다. 한국은 47년을 보면서 지층 깊은 곳을 봤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모스크다. 러시아 자원에너지부도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협력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미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됐습니다. 다른 관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79년 우리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손을 벌려야 합니다. 워싱턴 DC. 미국 국무부는 한국 대사를 초청했습니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대사님, 축하드립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히토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무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47년을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장기 계획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2월 10일 강민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팀장님,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강민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47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심은 씨앗을 우리 세대가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의 반발이 우려되는데요. 강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했습니다. 떳떳합니다.
그날 저녁 강민재는 이철호 사장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철호가 말했습니다. 79년 그날 나는 신입 공무원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0년을 내다보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대통령이 유일하게 정신이 맑았습니다. 강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20년 전 이 프로젝트에 배정됐을 때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철호가 물었습니다. 뭘 압니까? 강민재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국력은 경제 규모나 군사력이 아니라 5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라는 걸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47년 대한민국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짜 승리는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전략에서 나옵니다. 79년 세계가 비웃을 때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87년 중국이 방해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98년 IMF 위기 속에서도 프로젝트는 계속됐습니다. 2008년 중국이 100억 달러를 제시했을 때 우리는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7년의 기다림은 120조 원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50년 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우주산업.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대한민국은 묵묵히 준비합니다. 중국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기회를 놓쳤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음 47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의 숲이 됩니다. 지금 시작한 준비가 미래를 바꿉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증명했습니다. 인내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